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위로는 언니, 밑에는 동생뿐이었지만 아버지가 외벌이를 하셨기에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라고 할 순 없었지만 여유로운 게 아니었던 건 확실했죠. 학원을 하나 보내려고 할 때면 어머니는 며칠이나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상의해야 할 정도의 형편 정도였네요. 그래도 저나 언니, 동생 모두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었어도 평범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이렇게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겠구나 상상하곤 했죠. 실제로 언니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 평범함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제 남자친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악인 것은 그때가 벌써 사법고시를 준비한 게 4년 차였고 남자친구의 가정 형편은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였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홀어머니와 줄줄이 밑으로 딸린 동생들까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개천의 용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에 식비만 해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사법고시가 곧 폐지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한참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사법고시를 포기할 정도로 충격은 컸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은 제 남자친구에게도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비관적으로 변해갔어요.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며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사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제 말은 남자친구 먼발치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사법고시가 진짜 폐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법고시라는 게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폐지가 될까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사법고시에 목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권유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은 진작에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권유에도 남자친구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겁니다. 포기도 여유가 되니까 하는 거지 본인 가족들은 모두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두 내 뒷바라지만 했는데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가족들이 받을 실망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포기하길 바랐어요. 어떤 특별한 연애가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공부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그랬습니다. 밥도 커피도 뭐든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지만 그마저도 마음 편하게 놀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돈이야 누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온전히 그 시간을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남자친구는 어딜 가든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놀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달고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미래나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빠지기 일쑤였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지만 긴 시간의 연애는 저를 자꾸만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별을 통보했어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제게 이유 없이 짜증을 냈던 게 불씨처럼 번졌기 때문이죠. 진짜 나를 버린다고? 너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날 버린다고? 하필이면 이런 순간에? 너는 날 조금이라도 배려를 할 생각은 없지? 이 정도면 나가 쥐두라는 거 아니야? 잔인? 지금 누가 누구한테 잔인이래? 내가 시험에서 떨어뜨렸어? 대체 왜 내가 시험에 떨어진 짜증을 다 받아줘야 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하는데 지금 자기 입에서 배려라고 했어? 내가 배려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걸핏하면 약속은 파토 내고 여기 신임까지 힘들게 왔더니 밥만 먹고 돌아가라고 하질 않나. 데이트를 해도 순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이야기 내 회사 사람들 이야기하면 공감 안 된다고 듣지도 않잖아. 야, 그래도 지금 그런 이유들로 헤어지자는 건 아니지. 왜 그때는 말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래? 그것도 배려였지. 내가 배려해서 참은 거잖아. 기념일이다 뭐다 다른 여자들은 선물도 받고 하물며 편지라도 한 장 받아. 그런데 자기는 이제까지 기념일만 되면 바쁘다고 하고 연락도 제대로 안 받았잖아. 그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그랬어. 됐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안하다고 나한테 도리어 상처를 주는 사람이랑 왜 연애를 해? 내 시간만 아깝네. 우리는 그때 헤어지게 되었고 다시 연락을 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죠.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온 전화였는데 어머니는 제게 다급히 병원으로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셨어요. 그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였습니다. 그곳에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남자친구가 누워 있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농사에 태풍이 겹쳐서 더는 남자친구의 공부를 돕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걸 들은 남자친구가 죽겠다면서 옥상 위에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의 대치 끝에 119 구조대원이 끌어내려 병원에 오게 된 거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죽고 싶다는 말만 하다가 저를 불러달라고 했다더군요. 엉엉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았고 제게 무릎까지 꿇으며 아들을 살려달라는 어머님도 보았습니다. 이걸 거절하면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만남과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뒷바라진 내가 할 거야. 대신 꼭 붙어. 그리고 나 절대로 배신하지 마. 뭐? 날 돕는다고?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다 갚아. 내가 진짜로 다 받을 거야. 알았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진짜 나 진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자기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야. 조강지터 버리면 망한다고 했어. 내가 진짜 성공해서 자기한테 은혜 다 갚을게. 내가 뭐든 할 거야. 죽으라면 죽고 돈도 버는 족족 자기한테 다 줄 거고. 각 썼어. 근데 이런 건 효력이 없는데. 효력 그게 중요해서 그러겠어?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야 마음. 알았어. 마음이라면 한 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내일까지 다 써줘 줄게. 저는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은 각서를 무려 3장이나 받고 그 이후로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꽤 힘든 시간이었어요. 설령 힘들지 않았다고 해도 저 역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시간이었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5년이란 시간을 지원해야 했으니까요. 3년 차가 되었을 때 1차를 붙고 그리고 2차는 한 번 떨어졌다가 두 번째 붙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잡고 엉엉울매했던 말은 청혼이었어요. 자기가 없었으면 내 인생도 없었어. 내가 합격한 날을 기다린 건 자기랑 결혼하기 위해서야. 고마워. 우리 결혼하자. 어?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머릿속으로 결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늘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보냈으니까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와 이제 검사나 변호사가 될지 모르는 남자친구라면 그 격의 차이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제게 늘 고맙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돌변할 가능성도 컸고요. 하지만 결혼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게 보기도 했죠. 이제 넌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아들 잡아주고 이끌어줘서 고맙다.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아가 고맙다. 뭘요? 제가 한 것도 얼마 없는데요. 아유, 우리 아가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우리 집에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어.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 아가보다는 복덩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결혼하고 제게 굉장히 잘했죠. 저의 주변 친구들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것에 신기해했고 저의 헌신이 빛을 발했다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돈을 모으고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면서 저희 집을 마련했을 즈음에 저 역시도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사 후 얼마 뒤에 남편의 동료 그리고 친구들이 집들이를 오고 난 이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이 생각보다 작다, 가구가 오래됐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그냥 흘려들었지만 확실히 그때 이후로 남편이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했죠. 집들이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말하더군요. 집구석 꼬라지 마라. 이게 나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평수라고 생각해? 들어오면서부터 숨이 턱턱 막히네. 좁은 땅에 올라가서 주차 공간도 더럽게 없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남들은 못해도 40평 이상, 내 주변 동기들만 해도 차는 얼마나 좋은 걸 끌고 다니는지 당신이 알겠냐고. 그런데 우린 뭐냐? 구질구질한 가구를 꾸역꾸역 들어놓겠다고 제대로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저 튀어나온 냉장고 좀 봐라. 사이즈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냉장고는 무조건 제일 큰 걸로 사라고 하도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도 옆에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너.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냐? 애초에 집이 후지다고 말하는 거야. 남편 체면이 바닥이라 이 말이지. 다른 집에서는 아파트에 차에 열쇠가 3개는 기본이라던데. 지금 내가 홀세운 게 가구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넌 돌려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도 답답해. 내 친구 규섭이 알지? 걔네 집도 우리 집처럼 가난했었어. 근데 40패스하고 명함 제대로 박아서 손봐서 결혼했는데 시작 그 출발점이 아예 달라.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혼수였다고 알긴 알아? 이번에도 차를 새로 뽑아줬다고 하더라. 처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랑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아까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답답해서 그렇다고.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우린 그런 곳에 갈 수 있겠어. 여기서 평생을 늙어 죽으면 죽었겠지. 친구들이랑 비교당해서 속상한 거 알겠는데 나도 일하고 있고 당신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조금씩
알뜰살뜰 조금씩 그거 시작한 게 몇 년이냐? 그리고 당신이 버는 돈으로 우리 생활이나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뭘 더 여기서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건데. 그리고 막상 이렇게 둘이 벌다가 아이라도 덜컥 생기면 그때부터는 인생 내리막길 아냐? 여보, 징그러워. 그 여보 소리 좀 하지 마. 결혼한 거 티내고 다니는 거 촌스럽고 이상해. 너, 나, 이렇게 하다가 어머님이 뭐라고 해서 고친 거잖아. 그리고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젠 호칭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왜, 후회라도 되는 모양이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난 우리 부모님처럼 여보 당신 이러기 싫어. 내가 늙어가는 것 같고 가정을 책임지라는 말로 들려서 숨이 막힌다고. 그래서 지금 불만이 뭐라는 거야? 우리 출발점이 달라서 내 탓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결혼해서 유부남 취급받는 게 싫다는 거야? 둘 다. 근데 다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제자리인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왜? 나는 이 정도 얘기도 못해? 평생 내 뒷바라지만 한 너한테 늘 눈치만 보고 살고 결혼하고도 너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살았는데 일 정도 한풀이도 못하냐고. 어느 정도는 남편을 이해하곤 있었어요. 물론 서운하고 화도 났습니다. 한풀이라고 자신을 탓하는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하는지 모를 순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이런 문제가 한 번 터지자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벌어졌어요. 대부분은 친구 누구 동료 누구 이런 말을 하면서 사소한 비교로부터 시작되었네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자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까지 거기에 합세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자식 가지고 장사한다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네가 그간 잘해온 게 있어서 너희 결혼시킨 것도 있다. 넌 알지? 네? 갑자기 무슨... 아, 이 말이다. 아, 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니? 벌써 결혼한 게 3년이 넘어가고 무엇보다 네 나이가 이제 마냥 어리다곤 볼 수 없는 나이잖아. 그거야. 저는 속으로 당신이 그렇게 나 자랑하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렇게 됐다는 말을 겨우 삼켰어요. 그때는 아이를 가지면 인생 내리막길이라고 한 남편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그런 생각을 모르는지 제 속만 박박 긋더군요. 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상태였지만 꾹꾹 눌러 참아내며 시어머니에게 딱히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저를 대놓고 타박하지도 않았고 시댁 행사 참여를 강제적으로 시키지도 않았기에 되도록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적어도 의리의 정이 있다면 남편보다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고맙기도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은 어쩐 일로 제게 회사까지 쉬라고 하시며 어딘가로 저를 앞세워 가시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천에 있는 한 점집이었어요. 밖에 걸린 형형색색의 깃발이며 만자문양이 크게 있는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커다란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한두 번 간 게 아닌 모양인지 고장난 앞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네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의리나 정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결혼이 왜 순탄하게 진행되었는지 말입니다. 나이는 50대? 그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잔머리 하나 없이 깔끔하게 넘긴 머리를 쪽진 상태였고 다소 편안해 보이는 생활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진한 화장에 화려한 무복이 아니라 소소하고 연한 화장을 한 상태로
차를 드시고 계셨죠. 하지만 그 눈빛은 정말로 뭔가 있는 것 같이 오묘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빤히 보면서 씩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구나, 실제로 보니까 상은 정말 좋다. 고살님, 얘가 정말 돈을 불러오는 기인상이 맞아요? 그렇다니까. 사주가 그래, 사주가. 부적이 따로 필요가 없어, 얜. 얘가 살아있는 부적이라고 몇 번을 말해? 너네 아들이 나라에서 일할 사주가 아닌데도 거기까지 올려둘 수 있는 그런 사주야.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어도 어디서든 모셔갔을 기이한 사주지. 그런데 관상까지 좋고. 사주는 돈을 들이는 사주인데 관상은 돈이 들어와도 나가지 않는 관상이니 정말로 다 가졌네, 다 가졌어. 근데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손줄 볼 때가 한참을 지났는데 내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생길까? 자식 복이 사주에 있어. 그리고 내가 전부터 말했지? 괜히 시집살이 시켜서 기운 빼놓지 말고 며느리한테 잘해. 그리고 아이 낳으라고 제 주저앉혀 놓으면 안 된다. 오히려 집에만 들여놓지 말고 밖으로 굴리고 또 굴려. 그래야 온 집안이 평화로워. 알았어? 예? 예, 그래야죠. 누구 말씀인데. 근데 애가 안 생겨도 너무 안 생겨서 그래요. 얘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별것도 없는 회사 다니면서 계속 시간 뺏기니까.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예? 아이 가지는 게 어렵다고요? 역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게 맞겠죠? 너 말이다, 너. 자꾸 그렇게 보채면 들어오던 삼심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입으로 업사놓지 말고. 부모가 진 업은 자식들이 다 가져간단 말도 못 들어봤어. 처음에는 너무 기겁할 정도로 그곳이 싫었지만 의외의 말에 기분이 나쁘진 않더군요. 더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벌벌기면서 따르겠다는 말을 했을 때 뭔가 승리자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사주가 그렇게 좋다니 기분이 안 좋을 순 없었죠.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무당의 말이 아니었다면 시어머니는 저를 주저앉혀서 일도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무당의 말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매번 힘들다, 남들은 이렇다는 소리를 저한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했는지 점점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네요. 조선시대에서도 모셔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조선시대였으면 너 치거지약으로 집에서 쫓겨났어. 알아?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집안에 대를 이어야지. 그 어려운 시절에도 나는 척척 어렵지도 않게 했던 일이 뭐가 대수라고 노려. 노력해야 되는 일이야 그게? 어머님, 정말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얘야, 노력이라는 건 남들 다 하는 걸 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병원에 가서 그 그림치료라도 받든가. 뭐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우리 집대라도 끊겠다는 거야? 남편이 잘 나가니까 아주 속편한 소리만 하지. 솔직히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남편 들어오는 시간도 너무 늦고 매번 술에 취해서 들어와요.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핑계라는 거다. 나는 뭐 밤이고 낮이고 남편 얼굴 마주보고 살아서 애를 셋이나 가졌어. 그 어려운 살림하고 밭일하고 들어와서도 애들 보느라 뼈가 빠지는 와중에도 아이 가지는 거 어렵지도 않았다. 그리고 집에 자꾸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것도 아내가 할 도리야. 오죽했음 애가 자꾸만 밖으로 돌아.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난리를 치니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던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결국에는 헤어진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그래서 저도 노력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약도 먹었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 붕어즙도 먹었고 임신에 도움이 된다기에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까지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최대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제게 시비를 걸어도 공감해 주려고 했고 맛있는 식사까지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은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커피숍에서 낯선 여자와 웃고 있던 남편을 발견한 겁니다. 대체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단둘이 만나서 웃고 있어? 오늘 일 때문에 늦는다며? 고객이야, 고객. 사무실도 아니고 커피숍에서? 야,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변호사든 뭐든 결국에는 고객들 상대하는 하나의 서비스직이야. 웃고 사이 좋아 보인다고 너한테 추궁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 알아? 그럼 뭘까? 나한테 일을 맡긴다는데 죽상을 하고 딱딱한 표정으로 말해? 아무리 그래도 사적인 공간이잖아. 그러는 너는 회사 직원들이랑 커피숍 안 가? 나도 그런 거야. 일종의 서비스였다고.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길 바라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의부증 있어? 애도 하나 못 가지는 주제. 여보, 내가 여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지? 머림도 또 어디다 쓰냐? 그래, 차라리 애가 없는 게 낫겠네. 머리는 부모 머리 닮는다는데 그런 멍청한 머리 닮을까봐 무섭네 무서워. 그때는 제가 실수를 했나 착각할 정도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그저 기분이 상한 상태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댁에 가면 동네 주민들이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둘이 갈라섰는데도 사이가 좋다. 미국 부부들 같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더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출처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따졌지만 그냥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말이 와전된 거라며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사건의 서막이 불과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일을 하던 중에 걸려온 낯선 번호. 그리고 그걸 한 여자가 제게 남편 이름을 말하며 만남을 요구했거든요. 심장은 뛰고 침은 마르는 느낌으로 저는 퇴근 후에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 여자와 마주했습니다. 많이 봐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는 화려한 화장에 비싼 명품을 몸에 휘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꽤 오래 만났거든요. 제가 답답해서 연락드렸어요. 답답해서. 그게 무슨 소리죠? 만나다니. 그쪽이 저희 남편이랑 만난다고 하는 건가요? 네. 벌써 만난 게 반년이네요.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온 거고요. 이봐요. 그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다는 건가요? 네, 알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솔직히 아줌마, 나 능력 있어요. 저 재벌집 손녀거든요. 땡땡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거기 하나밖에 없는 손녀요. 이봐요. 지금 적잖이 당황하신 모양인데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랑 헤어져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딱 깔끔하게.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지금 본인 입으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상간녀라고 말입니다. 그 부분을 똑바로 이야기하며 소송하겠다고 눈을 부릅뜨며 이야기했네요. 그럼에도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하세요. 오빠가 변호사인데 그 정도는 뭐. 왜 그렇게 젊은 나이를 아깝게 쓰세요? 저 5년 동안 그 사람 뒷바라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저를 배신하고 그쪽 만났다면 그런 남자한테 그쪽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쪽이라서 배신한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난 다 가졌는데 날 왜? 당신은 영원히 어려요? 나이는 누구나 공평하게 먹는 거거든요. 제가 딱 그쪽 나이 때 남편이랑 만났거든요. 그러니 당신도 내 나이가 돼보면 알겠네요. 저는 강하게 말했지만 여자는 끝까지 코웃음을 쳤죠. 글쎄요. 그래서 언제 헤어지실 건데요? 어머님이 궁금해하셔서요. 어머님? 시어머니요. 저 이미 그쪽에 인사까지 다 드렸어요. 동네 주민들이랑 인사도 했고. 제가 상대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길 한복판에서 서럽게 울었죠. 남편에게 배신당해서? 아니요. 제 인생이 너무 가였고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변호사가 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그 사람이 조금 덜 힘들길 바랬기에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꿈꾼 건 사모님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부부의 한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이만 먹었네요. 그런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한바탕 쏟아버리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도끼뿐이었죠.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남편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든 말든 저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아빠도 없는 아이 그쪽에서 키우든 말든 하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제 말에 남편이 자기를 좀 놓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자기를 잡고 있어서 찰 수가 없다나요? 자기도 숨 좀 쉬게 해달라더군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 얼른 이혼 도장 찍고 더더러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더더욱 순순히 이혼 도장 찍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대로 쉽게 이혼 도장을 찍어준다면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변호사니까 잘 알겠지. 나한테 유책 사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넌 네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할 거고 난 평생 네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을 거야. 끈질긴 저의 태도에 남편은 기어코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높이 들더군요. 이에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얼굴을 내밀었죠. 때려. 진단서도 끊어버리게. 그리고 진단서 끊으면 당신 일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1인 시위할 거야. 법원 앞에서 하는 것도 좀 멋지겠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소송을 하면 사시에 적시 명예훼손이 되겠지? 그럼 다른 변호사들은 당신이 와이프 때리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게 될 거고 당신이 바람 피우고 혼외자 만들어서 조강지처인 날 버렸다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겠지. 어때? 재밌겠지? 너 이런 여자였어? 그래, 이 개쓰레기 같은 마. 나 원래 이런 여자다. 왜? 당신 옆에서 5년을 뒷바라지했어. 법조문?
당신처럼 달달 외우진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보단 훨씬 많이 알지. 왜냐고? 평생을 당신 그 지루한 개소리만 들었으니까. 멍청한 나도 서당계 정도는 외울 수 있단 소리야. 그러니까 넌 절대로 이혼 못해. 넌 나랑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 알겠니? 제 인생까지 건 최악의 복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나 시어머니 둘 다 저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바꾸더군요. 제게 빌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조급한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은 헐어버렸고 심장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보는 남편의 눈빛은 마치 다리가 많이 달린 벌레를 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길을 걷고 있는데 익숙한 향수 냄새가 확 풍기는 겁니다. 뭐지? 하고 순간적으로 돌아봤는데 남편의 상간녀가 어떤 남자와 끌어안고 있더군요. 상대는 좋기 50대, 60대로 보이는 배 나온 아저씨였고 둘은 아무리 봐도 부녀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상간녀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다시 만난 그녀는 이전처럼 화려한 의상이 아니라 헐벗은 것에 더욱 가까운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명품 옷도 아닌 그저 야하기만 한 의상이었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청난 그룹의 손녀가 늦은 밤에 늙은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이유,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여자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전화번호와 외형을 설명하는 게 전부였지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찾아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이혼을 하는 조건에 대해서였죠.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주마, 어? 재산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게 얼만데. 대출까지 해서 그에 맞게 맞춰줄게. 그럼 될까? 지금 사는 아파트, 내 통장에 있는 모든 월급, 최대한 대출까지 다 받아서 다 준다고 다. 내가 살고 있는 시골집도 팔 생각이다. 크진 않아도 내가 소유한 밭, 그것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내가 그것도 주마. 이 정도 받으면 보상이 안 되겠니? 기가 찼지만 저는 일단 가능성만 열어줬어요. 그 여자의 뒷조사가 끝나면 결정할 생각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머님, 그 무당이 분명 제가 살아있는 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자죠? 부적은 부적인데 걔는 돈 그 자체잖니. 너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 전부터 대학이며 뭐며 어렵게 자식 뒷바라지에 온 건 나였다. 나도 그 시골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새 생명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내 아들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게요. 아, 근데 대출은 미리 받아주면 좋을 것 같네. 알았어. 내가 최대한 끌어서 대출 받을게. 아, 자동차도 4명이면 좋겠다.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당신은 좋은 차 받을 거 아냐. 무려 대기업 손녀딸인데. 그치? 알았으니까 결정만 해줘. 나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걸렸다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제시한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제게 주지 않은 폐물까지 싹싹 긁어서 이혼 도장을 찍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심부름센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유명한 그 그룹에는 그 나이에 손녀가 없었으며 혹시나 숨겨진 자식의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멀쩡히 부모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명품 가방이며 옷, 고급 차량을 소유한 것은 진짜였죠. 사는 것도 굉장히 고급 오피스텔이었고요. 그런데 그 출처는 충격적이게도 소위 수본이라고 불리는 경로였던 겁니다. 돈 많은 남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모두 받아낸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는 박수를 치며 흔쾌히 이혼을 해준 거였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저는 결혼식까지 찾아갔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한 발 한 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걸 보고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뷔페까지 먹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의 과거이며 뭐며 다 이야기하고 결혼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까도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1년, 2년 가능하면 남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랐으니까 말입니다. 무려 5년의 뒷바라지를 하며 제게 생긴 건 놀라울 정도의 참을성이었어요. 제대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 조절이 필수이듯 복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남편은 바로 얼마 전 그 여자와 이혼을 한다며 제게 돌아와 달라고 전화를 해왔더군요. 그 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차채까지 빌려 쓰고 도망갔다고 해요. 마침내 제 복수라는 요리가 완성이 된 거죠. 답변 대신 저는 남편에게 제 가족 사진을 보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누가 봐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생긴 아이였죠. 그걸 본 전 남편은 울며불며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는 저를 잡았지만 이제는 소용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생각만큼 딱히 시원하지도 않았죠. 실은 그 결혼식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행복한 일만 있어서 기억할 필요도 없었고 말입니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진 내 인생은 끝이고 더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날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은 저라는 좋은 사람을 잃었으니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움도 감정이니 그들에게는 조금의 마음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고 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